안녕하십니까. 수어 통역사 필기 대비반입니다. 장애인 복지론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5강째입니다. 벌써. 너무 빠른가요? 따라오실만 한 거죠? 네. 자, 우리 이제 시작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라는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엔 장애인 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계속 줄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를 꿰뚫고 제대로 얘기를 하려니까 좀 애매해서 잠깐 복습을 할 때는 안경을 좀 써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돋보기라서 잠깐만 쓰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장애인 복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세계 장애인 복지부터 일단 바라봤었습니다.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장애인 복지는 어떻게 흘러왔느냐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봤었던 것들은 고대의 이야기들을 봤었습니다.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고대는 어떻게 장애인 복지가 흘러왔고 역사가 되어 왔는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는 사실상 굉장히 원시적이고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추한 인간의 표본이었었죠. 그리고 신으로부터의 저주를 받았던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쭉 가져왔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살펴볼 때는 기본적으로 문헌, 유적 이런 것들을 보고 간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구약 성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고요. 구약 성서 안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 문구도 있었고 또는 시각장애인들은 신으로부터 맞는 처벌의 결과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깨끗하지 못한 사람으로 제물로는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근데 사실 역사는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이 법으로 기영아를 죽였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드렸었고 로마 쪽으로 넘어가서는 네로 왕이 이 화살의 표적으로도 사용을 했었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생각해보면 참 어마어마한 일이긴 한데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고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았지만 완전히 부정적이지만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동정이나 보호와 같은 인식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장애인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였었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중세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흘러갔었다라는 얘기. 기독교 하면 우리 종교적 모델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악마의 자손이고 이 인류의 근원적인 죄의 결과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중세에는 르네상스라는 이제 문예 부흥이라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인간 중심, 인간 본성,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아울러서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박애 그리고 구제 이러한 보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종교개혁이라는 것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연민이 일기도 했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되면서 영국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을 금치산자라고 해서 왕이 보호하기 시작했고 이제 유럽 각지에서는 정신장애인 병원부터 시작해서 한센인들을 위한 병원들 그리고 16세기 말에 한센병이 종식되면서는 이 병원들이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로 변화가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넘어갔냐고 하면 이제 근세 쪽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근세는 이 세계대전 이전, 산업화와 세계대전 이전에는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해서 장애인들은 이제 열악한 열성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것들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왜 나치의 티포 정책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약 20여만 명이 대량 안락사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본격화가 되면서는 장애인 자체는 사실상 비생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로부터 굉장히 터부시 되었었는데 산업재해, 공해, 기타 등등 교통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되면서 사회적으로 이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흐름이 있었던 것들이 근세의 이야기였고요.
이 산업화와 더불어 이 근세에는 세계대전,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대전 안에서 어, 전상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이들을 위한 복지들이 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료재활시설이나 이 재활보조기구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던 시점들이 이 산업화와 세계대전을 가지고 있던 근세의 이야기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는 우리가 넘어오면서 단계를 지금 4단계로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 단계는 1910에서 1960년대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산업화 직후에 이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는 우리가 장애인 복지 태동기라는 이야기를 썼었습니다. 이제 시설화, 의존, 분리라는 용어로 이때를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병자나 취약한 사람인 의료적인 모델로 계획들을 했었던 시점입니다. 보호 중심이었었고요. 이 세계대전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 가장 많이 발달한 것들은 재취업이나 고용을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마련이 됐었던 시점이다. 언제가? 1910에서 1960년대까지 장애인 복지 태동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60에서 1970년대까지를 우리는 장애인 복지가 전환하는 시기, 장애인 복지 전환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1960년 하면서 저희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정상화라는 얘기 했었죠. 정상화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이 시점에는 시설에서 지역사회 서비스로 이동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훈련과 교육이 중점이 되는 서비스가 강조됐던 시점이 이 1960에서 70년대로 보시고 장애인 복지 전환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70년 하면 우리 기억나는 거, 그 유엔이 1971년에 정신지체인 권리 선언을, 그리고 75년에 장애인 권리 선언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를 같이 기억해 주시고 보편적인 삶 속에서 장애인의 삶이 유지하도록 되어야 된다라고 이 흐름이 바뀌었던 것들이 1970년대 60에서 70까지 바라보는 장애인 복지 전환기였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단계는 1980년대가 있는 장애인 복지 발전기입니다. 81년이 무슨 해죠? 세계 장애인의 해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시점에 유엔이 세계 장애인 해를 선포하면서 저기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유엔 장애인 10년이라는 걸로 바라보고 선포했었고, 각각의 회원국들은 이에 따른 행동 지침들을 따르기 시작했었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장애인 복지 도약기였습니다. 1990년 이후이고요. 세계 우리 서구 쪽에서는 두 개만 좀 기억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1990년대에 있었던 미국 장애인법, 세계 최초의 차별금지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를 중심으로 호주나 영국에서도 92년, 95년도에 제정이 됐었다. 근데 우리는 언제 됐었다? 2007년에 됐었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요 시점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것들이 장애인들의 사회 통합, 그리고 전인적 능력 개발, 사회 접근 보장, 이런 이야기들인데, 사회 환경 개선 들어봤죠. 우리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념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적인 방법에서 목표 안에서 나왔던 것들이 개인의 전인적인 능력 개발과 환경 개선이었었습니다. 저 지금 지난주 거, 아니 전 시간 거뿐만 아니라 그 전 시간 거도 지금 잠깐 읽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2006년에 유엔이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것들을 채택했었다. 이것을 기점으로 전 세계가 그 완전한 참여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를 발전하고 도약하고 있다라는 걸로 서구 개념들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기억을 했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태동기라고 하는 정부 수립 이후 1948년부터 1980년대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세계 서구 쪽에서는 1910에서 1960년대까지를 봤었는데 우리는 1948에서 1980년대까지를 태동기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1948년 하면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문영이라는 사람이 정신박약아 수용시설로 중앙각심학원이라는 것들을 설립했고, 이거는 지금 현재 국립재활원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뭐가 껴있으니까 그 한국전쟁, 우리 때는 6.25라고 불렀던 한국전쟁과 소아마비 등등으로 많은 시설들이 생겼었고, 이때는 대부분의 외원 원조들로 이루어졌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쟁 바로 이후였기 때문에 군사원호법이나 등등들이 마련됐었던 시점이 이 초기에 우리 태동기다. 그리고 우리는 장애인복지 전환기를 81에서 87년까지 본다. 왜냐하면 88년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장애인 복지가 확 발전했기 때문에 81에서 87년까지를 전환기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시점에는 1981년이 세계 장애인의 해. 우리나라에서 뭘 했다고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는 것들을 제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애 자체에 대해서 이 영역화하기를 시작했고요. 아울러서 이 보사부, 현재 보건복지부 안에 재활과라고 하는 장애인 전담부서도 만들었던 시점이 이 시점이었다라고 기억나십니까? 1982년도가 되면서는 서울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전국 각 시도에 장애인복지관들이 마련이 되고 서비스들이 이루어졌다. 1987년에는 장애인 등록제의 시범 운영이 이루어졌었고 1988년에 장애인 등록제가 제대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갑자기 기억할 게 너무 많아지죠. 저처럼 돋보기를 써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발전기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봅니다. 97년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98년도에 IMF가 왔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97년까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이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가 되면서 국제적인 시선들이 우리나라에 모여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정부 측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그리고 이 제도들을 정비하기 시작했었고 또 집에만 있던 장애인 당사자들도 이 88년을 기점으로 집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규모의 장애 운동들이 활성화가 되는 시점이기도 했었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의 이 장애 운동들이 있으면서 81년에 만들어졌던 장애인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89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장애자가 장애인으로 바뀌었었고 그 안에서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용어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시점에 이 장애인 고용 촉진법 법상으로 지금 현재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는 것들도 함께 만들어졌었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6년까지를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도약, 발전 도약 1기로 보는데요. 이때는 IMF 이후로 이 장애인들을 위한 법들이 훨씬 더 많이 개정되기 시작했고 2000년부터는 장애인 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 복지 범주가 10개, 2003년에는 15개로 늘었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도 이 시점에 마련돼서 수행되기 시작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2006년 이후에 우리나라 복지 발전의 2차 도약기로 보고 있는데 2006년이 뭐였죠? 세계적으로 유엔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채택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이거 3월 달에 이거에 대해서 서명을 했고 12월 달에 국회에 비준을 했었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이 시점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장애 아동들의 치료를 위한 사회 서비스 바우처 등등이 마련됐고 2007년 이후로 아주 많은 법들이 마련이 됐었다라는 걸로 제가 장애인 복지 역사들을 간략하게 저는 말씀드릴 때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이제 돋보기 벗을 거예요. 안경 써도 괜찮죠? 자, 벗겠습니다. 자, 돋보기를 벗고 잠시 눈을 깜빡이고 이제 마지막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뭉뚱거려서 봤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사실상 역사는 좀 지겹고 재미도 없고 이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랑 짚어보고자 살짝 긴 시간을 좀 투자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장애랑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사실 담론이라고 하면 뭐 장애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장애랑 관련된 말씀들을 쭉 논리적으로 펼쳐놓은 것들이 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장애 담론들이 어떻게 변해져 왔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 장애랑 관련된 모델들 이야기들을 하면서 장애에 관련돼서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왔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흘러왔던 이야기들과 이 이야기가 문제점이 있어서 또는 제한점이 있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저항담론이라는 이야기들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저항담론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사실은 저항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에
산업화 이전까지만 보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장애 자체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었고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개별적인 가치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회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었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그렇죠.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 장애랑 관련된 얘기들에 저항하는 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점이 저항 담론의 출발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전장으로 인해서 전장 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이 국가를 위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돼라는 이야기들이 났었고요. 또 우리 산업화 계속 얘기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산업화로 인해서 산업재해들이 있었고 산업재해로 인해서 인간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의료적인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장애는 계속적으로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산업화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장 장애인들이 국가를 위해서라고 하면 산업여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들이 되면서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논의로 정당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장애 자체가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장벽의 해소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이 근본적인 이 저항 담론 자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이 장애는 개인의 책임이다. 그렇죠? 우리 개인적 모델이고 네가 다 알아서 해야 돼. 우리는 알 바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산업화와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아니다. 이 사회적인 장벽들과 환경들을 바꿔야 되고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장애 운동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장애 운동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장애 운동은 이제 두 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상화와 통합, 사회 통합의 흐름입니다. 정상화 이야기 지금 저희 벌써 두어 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1960년대 저희 처음에 나왔던 거 뭐였어요? 덴마크, 스웨덴을 중심으로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발달 장애인을 위해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고 시설에 반대해서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1960년대에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장애인들을 격리하고 수용하고 있었죠. 이제 그때만 해도 보통 이제 발달장애 정신지체인들이 이 대규모로 모여 있었는데 시설 안에서 이루어졌었던 인권 유린들을 이 장애인 부모들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이 부모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놔둘 수 없다. 너무나 비인간적이지 않냐. 저들의 인권 자체를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부모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설에서 이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정상화란 운동으로 이 전개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인간적인 부분에서 한동안 다 가둬놓고 국가나 사회가 야, 니네 안 돼라는 걸로 모아놨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보기엔 너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한 저항 운동들이 발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역시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밥 먹고 자기가 선택하고 같은 시간에 자기가 잠 자고 지가 희망할 때 하고 근데 이제 이 시설에서의 단점들은 이런 거 있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정해진 틀 안에서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시설들도 세계의 많은 시설들은 바뀌었습니다만 저 시대만 해도 시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단점들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사회 통합의 흐름으로 장애 운동의 한 가지 양상이었다라고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양상이 있었습니다. 이 산업화, 세계대전 등등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장애인들이 터부시되었고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왔었던 것에 하나 더의 이제 장애 운동이 나타났던 것들이 뭐냐면 자립생활 운동이라는 것과 사회적 모델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자, 사회적 모델은 1970년, 1980년대를 거치면서 영국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영국에서 제기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영국은 여전히 장애에 대해서 범주화할 때 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의료적 모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사람 이렇게 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델과 운동들은 그 전에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영국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었고요. 당시에 이 사회의 지배 담론은 개별적인 모델이었죠. 사회 자체가 개별적인 모델로 그 자체 담론을 설정하고 있었어요. 장애 담론이 개별적 모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아니야 하는 저항 담론으로 나온 것들이 사회적 모델이라는 것들이 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의료적 모델이 있으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 개인적 모델에 대한 것에 이 반대되는 것들로 나온 것들이 저항 담론이다라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긴 해요. 그죠? 저항 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론 대 이론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장애를 개인의 질병 또는 무능력으로 봤던 것들이 뭐죠? 이거는 개별적 모델입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다고 여겼었던 이 개별적인 모델이 이 시점에 주류였어요. 주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회적 모델이 나오면서 얘기를 했던 건 장애에 대한 차별의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란 모델, 개별적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거부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모델은 사실은 개인의 손상 자체를 쳐다보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왔던 것들이 이 장애운동 양상을 떠나서 나왔던 모델이 뭐였죠? 보편적 모델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적 모델이 장애를 설명하는 개념적인 모델로 저항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바라봤었던 운동이 이 장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모델에 의하면 장애란 것은 장애 체계에 의해 야기된 어떤 상태, 개인이 아니고 자, 책임 자체는 사회 전체에 있고 이러한 장애 문제는 장애 운동, 환경 개선. 우리는 이제 장애 운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들이 이 장애를 갖지 않은 또는 장애에게서 일하지 않은 보편적인 비장애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환경 개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심리적, 물리적, 사회적 장벽들을 제거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 장애에 대해서 사회가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사회적 모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회적 모델과 함께 더불어 나오는 것들이 자립생활 운동입니다. 자립생활 운동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었던 운동입니다. 사회적 모델은 어디서 시작됐다고 했죠? 영국에서. 자, 자립생활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미국의 장애 대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그것에 대한 정보도 찾고 방법을 확보하고 이것들을 또 다른 장애인에게 전수하고 하는 움직임에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립생활은 IL이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쓰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안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료 상담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 자체를 스스로가 얻고 자기가 동료에게 내가 살아봤던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것들을 전수하게 되는 움직임에서 자립생활 운동이라는 것들이 출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IL 운동이 들어왔을 때는 IL 운동을 하는 곳에서는 비장애인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들이 적합하냐 부적합하냐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있었었어요. 제가 아는 후배들도 IL 센터 쪽에 취업을 했다가 장애 당사자들끼리 라는 것에서 자기가 너무 배제돼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빠져나왔었던 모양도 살짝은 있었었는데요. 아무튼 자립생활 운동은 이 자조조직을 통해서 확보하고 전수하는 움직임에서 출발을 했었다라는 것과 사회적 모델과는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 당사자 주도의 자립을 강조한 흐름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모델은 주도 자체가 장애인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진 않죠. 장애 당사자가 주도를 한다는 건 아니고 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자립생활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애 당사자가 주도가 돼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고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 운동의 두 가지 양상은 정상화라는 것과 더불어 자립생활 사회적 모델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장애 운동이 저항 담론과 이 지배 담론들을 가지고 왔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자립생활 운동과 사회적 모델은 대부분이 지체 장애인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전개가 되어 왔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당사자주의라는 것들이 들어올 때는 초기에는 신체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이것들이 원활하게 움직였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생활까지도 정신치인들의 자립생활까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배 담론과 저항 담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길지 않을 거라서요. 자, 획일적인 용어로 이 담론은 이거야, 저 담론은 저거야, 또는 얘가 지배 담론이야, 얘가 저항 담론이야 얘기하기는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서구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전개된 장애 담론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정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와 통합 담론입니다. 분리와 통합 담론. 자, 이 분리되어 있던 것들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정상화, 사회 통합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배 담론, 개별적 책임을 져했던 개별적 모델 담론과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적 모델의 담론이 또 한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지배였던 것들은 개별적 모델일 겁니다. 이후에 나온 것들이 저항 담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는 전문가 주도했었던 담론과 장애 당사자가 주도했었던 담론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담론들을 중심으로 안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 대 정상화 담론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분리와 통합 담론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분리와 사회 통합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반에 유럽과 미국의 사회 진화론들의 영향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장애인들은 이 사회적 질환의 주요 원천,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다윈의 진화론, 그다음에 우생학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 장애인을 원조하는 사람들은 우생학이라는 거에서 대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장애인들끼리 저기 참 마음에 안 드는 용어가 나오는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들이 인정이 됐어요. 우리들 예전에 웃으면서 처음에 장애 운동 할 때 그때 충청북도의 인구들을 다 더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 인구와 뭐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전국의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을 만들지 말고 아예 충청북도에다가 이 충청북도를 장애 천국도로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이제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시점에는 이 우생학 교육을 받으면서 우생학적으로 이 열성인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끼리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들이 인정이 됐었죠. 그리고 그때 상식에는 이런 것도 있었대요. 장애인을 부도덕하고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로 묘사들을 하면서 장애인들은 불임을 해야 되고 강요받았었고 시설에 강제 수용됐었고 또 이 정신지체 여성들은 성병의 주요 전달자다라는 것들로 암암리에 알려지기도 했었다고 해요. 생각하면 엄청나게 화가 나는 얘기긴 한데요. 자, 하지만 이 사회 팽배에 있었던 학문적인 것들이 그 학문들 배워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사회적으로 담론을 일으켰던 것들이 이 분리의 담론을 가지고 왔었던 거죠. 그러면서 장애인들은 당연히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장애인은 자, 처음에 어떻게 됐었어요? 이 생산성에 방해를 하는 요인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존재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역시 분리돼서 보호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로 여전히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왔었었죠. 그래서
이 산업화 일때도 장애인들은 일선 현장에서 이렇다는 거죠. 이제 그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장애인들은 이 나쁜 것들을 퍼뜨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화 때는 걸리적거려. 뭐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가지고 있었었고요. 이 시설로 이제 보호됐었는데 이 시점에 보호 시설의 형태들은 대규모의 혼합 수용 방식이었어요. 이제 대규모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다 같이 영원히 모아놓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이 기득권층,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우리는 안장애인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열성인 사람들을 한 곳에 이렇게 크게 모아놓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식들로 이루어졌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살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경우에도 장애인은 여전히 병자, 그리고 질병의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 당연히 하지 못했고요. 책임 역시 박탈당했었습니다. 시설 안에서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환자, 병자 이런 역할들로 계속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너는 병자야라고 했던 이 역할은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나는 그래 계속 병자야라는 것으로 국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책임도 주어지지 않고 무엇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지 않다 보니까 장애인 스스로가 나는 병자고 당연히 남들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들을 하죠. 그래서 장애인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자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책임을 워낙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은 더더욱 사회와 분리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시설 권위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인권의 문제들도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시설의 수가 이제 막 증가를 합니다. 시설의 수가 증가를 하다 보니 보호 비용이 늘게 되죠. 이러면서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어떡하지? 그러면 대규모의 시설 말고 탈시설을 시켜야 하나라는 논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탈시설을 해보자라는 논의는 갖고 있었지만 사실 지역사회 내 물리적 환경이나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고 그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고 우리의 기득권 안정은 지켜야 되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탈시설화 정책 자체는 아주 많은 부작용들을 유발시키게 돼요. 그래서 시설에서 나와서 탈시설화가 되긴 했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 이제 정상화라는 것과 주류화라고 하는 개념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정상화는 개인의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 경험, 그다음에 인생 주기에서의 선택적인 자유, 정상적인 이웃과 함께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삶,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돼서 사는 삶,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비장애인, 이 시대에 정상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인생 주기 안에 동일하게 사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 집중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죠. 아울러서 장애인의 권리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이념을 발전시키게 되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자, 이때 나오게 되는 것들이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가 뭐다라는 얘기 기억나세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장애인의 사회통합, 장애인 사회통합과 참가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완전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이라고 하면 장애한 말이 없어지는 날?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4월 20일마다 뭐 장애인의 날 뭐 기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장애인의 날이 없어지는 시점? 이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제 개별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세상이 풀려나갈지는 뭐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분리됐던 것들이 사회 통합으로 가는 이 저항 담론들이 전개되어 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배 담론과 저항 담론으로 나오는 것들은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인 모델입니다. 개별적 모델 많이 들으셨죠? 자, 나 잘 안다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문제는 개별에서 기인하고, 예, 다 네 탓이고. 자, 개별적 모델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개별적 모델에서 장애라는 것은 개인이 가진
의학적, 기능적인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장애라는 현상 자체를 질병, 뭐 종양, 건강 조건 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야기된 개인의 문제라는 것을 간주했죠. 니 탓이야. 다 내 탓이야. 한 사람 아니면 전부 다 니 탓이야죠. 자, 이 시점의 강조점 기억나십니까? 개인의 장애 자체를 그 문제에다가 핵심을 두고 있고요. 장애 자체. 그리고 발생하는 근본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상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장애의 개인적 비극 이론이 구성이 됐었다. 불행한 개인에게 발생하는 우연하고도 끔찍한 사건이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은 오늘 이 수업이 끝나면 우리 저번에 한번 했었던 것들의 박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개인 비극 모델과 사회 오감 모델 뭐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장애라는 현상 자체를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로서의 통합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모델입니다. 기억나시죠? 즉, 개별적 모델의 강조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학자들은 저항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이론에 반해서 보다기보다는 사실은 모든 이 논문들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선행 연구들이 있었고 여기에 제한점들은 이러이러한 제한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제한점에서 따와서 가설을 설정하고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데 지금 이제 이 장애 운동에서의 벌어지는 양상들은 처음에 나와 있었던 사회를 지배하는 이야기들에 완전히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저항이라는 이야기들로 나오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거죠. 앞에 것들랑 합의해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는 것들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애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창조된 조건들의 복잡한 집합체다. 그리고 장애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장애의 욕구를 사회 내에서 수용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사회의 실패 자체가 장애다라고 바라보는 게 사회적 모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 문제를 관리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모델이 일어나면서 더더욱 운동이라는 것, 장애 운동이라는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회 환경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개조를 하는 것들은 필수 요건이다. 이미 들었던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 사회적 모델 안에서 이 환경 개조를 실천하는 것들은 사회의 집합적인 책임이다. 사회적 모델 박스 기억나십니까? 그 박스 안에 개인적 책임, 집합적 책임, 개인적 슬러시 집합적 책임이라는 걸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자, 사회적 모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실천은 사회의 집합적인 책임이고요.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모델 자체는 성격상으로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요. 아울러서 이 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정치적인 것들은 인권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인권과 관련되면서 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편견과 차별 해결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면서 개별적인 모델과 사회적인 모델을 봤던 것에 조금 더 포함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시대를 지배했었던 또는 그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에 저항하는 담론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약했었던 이 담론들 중에 이제 세 번째 담론입니다. 재활 모델 대 자립생활 모델이죠. 사실 제가 기억하거나 남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는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을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왕왕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내기에 좋지 않겠어요? 문제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아하니 저런 것들은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배 담론과 저항 담론들을 놓고 비교하는 이야기들은 충분히 문제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그것들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재활 모델이라고 하는 건 1990년대 이전까지 장애 정책을 지배해 온 장애 이론입니다. 1990년까지. 199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아니 ADA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었죠. 기억나십니까? 세계적으로 이 장애랑 관련된 이 개념들이 바뀌어온 시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1990년대 초반, 중반까지도 여전히 재활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재활 모델을 뭐 당사자주의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재활 모델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일단 1990년대 이전까지 장애 정책을 지배해온 장애 이론이다. 뭐가? 재활 모델이라는 것이. 차근차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장애인은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부적절해요. 부적절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 기본 개념이에요. 장애인은 일상 활동을 굉장히 부적절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 능력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직업 준비나 기타 등등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 고용이 뭐죠? 우리 보통 나가서 남들이랑 똑같이 이 면접 보고, 그러니까 이 입사 지원서 내고 이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입사 지원서 내고 면접 보고 거기에서 한테 뽑히고 이런 경쟁 고용이나 이 직업을 정확하게 월급이나 기타 등등을 받는 유급 취업 자체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모든 문제는 개인에게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이건 뭐죠? 개별적 모델의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아울러 장애인 개인의 변화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재활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담론입니다. 자, 왜냐하면 문제가 개인에게 있으니까 뭐가 변해야 된다? 개인이 변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이 개인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스스로가 뭔가를 자신의 능력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의사나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나 뭐 장애인 재활 상담사나 기타 등등의 전문가들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지배적이고 전문가들의 의도에 의해서 전문가의 개입에 의해서 장애인은 개인으로서 그냥 환자, 클라이언트의 역할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재활 모델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초기에 의료적인 모델이라는 것 역시도 이 재활 모델과 일맥상통하는 것, 개별적인 모델이라는 것 역시도 이 재활 모델과 일맥상통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개입을 해줘야 되고 그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자신의 능력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지도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지도에 따라야 되는 이 사람은 환자나 클라이언트다라는 걸로 정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재활 패러다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징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왜 이 다른 담론이 생기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상 재활 담론상으로 보면 스스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한 장애인들은 아무리 재활 서비스들을 해도 이 성과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유급의 경쟁 고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상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한 사람이 아무리 훈련을 해도 혼자 밥을 먹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이제 나름 적절하게 다른 스스로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지원 서비스들을 통하다 보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장애인, 특히 이 중증 장애인들은 재활 모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재활 모델은 개별 모델에 근거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회복하고 스스로가 손상을 극복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중증은 도저히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중증들한테
그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립이 가능하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활 모델에 대한 부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립생활 모델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자립생활 모델은 재활 모델에서 주어진 이 해결 방안 자체에다가 문제를 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개인 자체의 재활, 개인 자체의 회복, 이런 개인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재활 과정이나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통합 뭐 이런 것들에 이 통합을 해주는 주변의 기제들에 대한 등 이 환경에 이 해결 방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활 모델에서는 의사와 환자, 그렇죠? 전문가와 클라이언트라는 관계들로 규정이 되면서 사실상은 장애인은 환자, 의사님 여기 계시고 장애인은 클라이언트, 전문가님 여기 계시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 위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에 규정이 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존성 사실상 우리 시설, 분리되어 있던 시설 안에서도 사실은 의존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면서 탈시설이라는 것들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환경적인 장애물에 대처하기 위해서 장애인은 소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클라이언트라는 얘기, 그다음에 수혜자라는 얘기를 썼었죠. 그러다가 이 자립생활 모델이 나오면서는 소비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쓰는 사람들,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쓰는 소비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스스로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들이 신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한 손으로 밥을 먹을 수는 없지만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립생활 모델을 할 때는 이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이제 우리는 하죠.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뭘까라는 고민 안에 많은 정보들 중에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들을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자립생활 모델이 나오면서 서비스에 장애인 스스로가 같이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서명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져 있죠. 자, 또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의 개선에 관심을 가진 강력한 권위 공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립이라고 하는 거 얘기해 볼게요. 자, 내 스스로가 내가 생활 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립하면 내 스스로가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재활은 마찬가지로 내가 팔이 불편하지만 이 팔을 고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옷을 입고 그렇죠. 혼자 잠자리 이불을 깔고 혼자 잠을 자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립생활 모델에서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변이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립이란 장애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다양한 지원 체계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로 인해서 자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자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원조 체계를 활용하는 것.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주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들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것들의 총체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자, 자립생활과 이 재활 모델 자체는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자, 한번 볼까요? 재활 모델은 문제를 신체적 손상, 직업적 기술 결여, 심리적 부적응, 동기와 협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자립생활 모델은 전문가, 친척 등에 너무 의존하는 게 문제야. 그리고 부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문제고 건축물, 경제적 이런 장애들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활 모델은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립생활 모델은 환경과 재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활 모델의 문제 해결은 누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렇죠? 근데 자립생활 모델에서의 문제 해결은 누가 했다? 동료 상담이나 동료끼리 옹호나 자조나 소비자 주권이나
사회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스스로가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가는 것들이 자립생활 모델입니다. 쌍방을 비교해서 머릿속에 넣는 것들은 꼭 하셔야 합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재활 모델에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역할은 뭐냐면 환자, 치료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주어지죠. 자립생활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장애인이 소비자의 역할을 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고 내가 구매하고 내가 그걸 비판하고. 재활 모델에서의 이 장애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구다? 전문가. 근데 자립생활에서의 장애인을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 스스로 소비자. 자, 재활 모델에서는 그래서 요구되는 건 뭐냐면 최대한의 에이드, 일상생활 활동을 요구하고요. 끝나고 나면 유급 취업이 되고 심리적으로 적응이 되고 뭐 동기화가 좀 잘 되고 완벽하게 신변 처리가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을 지향을 하는 거죠. 사실상 재활 모델은 스스로가 치료를 받고 그래서 뭐 이제 일상생활 자체를 최대한 할 수 있고 또 이제 돈이 나오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불편한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 심리사회적으로 적응을 하고 이렇게 동기화시켜서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내 신변은 내가 처리하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립생활 모델은 스스로가 자기를 관리하고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부여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립생활 모델이 나오면서 예전에는 직업자리라는 개념들이 대두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대두가 됐어요? 장애인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최저임금 자체를 최저 생계비들을 나에게 급여로 줘라. 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장애인 연금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재활 모델 대 자립생활 모델은 박스 안에 놓고 머릿속에 한 번쯤은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 장애 담론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장애 정의들이 그러면 세계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서 담론들이 형성되고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배 담론들이 쭉 있었어요. 지배 담론이 뭐였죠? 분리의 담론, 개별적 모델의 담론, 그다음에 재활 모델 담론이라고 하는 지배 담론에 대한 저항 담론, 분리 대 정상화, 사회 통합, 그렇죠? 그리고 개별 대신에 사회적 모델, 또 재활 모델 대신에 자립생활 모델이라고 하는 이 저항 담론들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 이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장애에 대한 주도적인 정의들, 그다음에 장애에 대한 담론들은 자, 기본적으로는 장애 개념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료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개념까지 같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15개의 유형 안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났다. 하지만 스웨덴은 사회적 장애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장애 범위 자체가 이 지배 담론에서 점차적인 저항 담론의 형성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모델들, 그렇죠? 그리고 자립생활 모델들, 사회 통합의 모델들, 정상화의 모델들 중심으로 장애 개념 자체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추세이고요. 두 번째 모델을 보면 이제 두 번째 추세를 보면 장애를 규정하는 개념 자체가 단순한 모델에서 복잡한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예전에는 네 탓이야, 네 비극이야, 니네 가족이 잘못해서 시내부터 벌받아서라고 했던 개별적인 모델이었던 것이 아니야, 환경 탓이야 라고 하던 것에서 개별과 환경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내용이 포함되면서 보편적인 개념들로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장애를 규정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 사회 탓, 개인 탓이라고 하는 각각들에서 지금은 복합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장애의 개념 규정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 국가나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그것에 대한 관점들이 이 전체적으로 일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장애에 대한 개념들이 ICIDH, 우리 개념하면 떠오르죠. WHO의 ICIDH2, 그다음에 ICF라는 것들로 점차적으로 바뀌어 왔고 담론들도 분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통합까지, 재활에서부터 자립생활까지 바뀌어져 오면서
이 장애에 대한 개념 규정에 환경적인 요인들이 강조가 되고 이 환경적인 요인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 국가나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 전 세계적인 추세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장애의 개념 규정에서 보다 긍정적인 용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손상, 기능장애, 사회적 장애. 자, 이게 뭐 어디서 나왔어요? 사실은 사회적 분리라고 얘기했었죠. IC, IDH라고 하는 용어들을 썼던 것들이 신체 구조와 기능, 활동과 참여, 환경적 요인, 개별적 요인.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자, ICIDH2에서 나왔던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ICF에서는 뭐가 나오죠? 하나 더 나온 게 건강 상태라고 하는 용어가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손상 이런 것들을 활동, 참여, 건강이라는 용어들로 긍정적으로 바꿔오는 것들이 장애를 정의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장애 개념을 광범위하게 규정한다. 규정해야겠다. 그치?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시점은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딱 흘러와서 운동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복합적인 모델까지는 가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보고요. 장애에 대한 개념 규정이나 용어 사용이나 등등은 ICF 등등을 반영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들을 변경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지배적인 장애의 담론과 이거에 대한 저항적인 담론, 이걸로 인해서 장애 정의들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한 번 더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했었던 얘기 중에 좀 더 깊게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상화 이론, 그리고 사회적 역할 가치 부여 이론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 두 개 가지고 한 시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